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전략 후강 장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소 부진했던 고용 지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 때문에 출렁였지만 이후 오후 들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을 달래는 발언을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지난주 금요일에 긍정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또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와 FOMC 일정까지 소화를 해야 되는 만큼 큰 불확실성에 놓일 증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 시장 상황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함께 지난 금요일 미국장 마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기준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전약 후강 장세를 다시 한번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경제 지표, 고용 지표가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관련한 발언을 하나 더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기준으로 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관련 포럼에서 낙관적인 전망, 미국 경기 여전히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3대 지수는 금요일 기준 모두 상승했는데요. 다우가 0.3%대 상승, 나스닥은 0.7%대 플러스권에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0.55%의 초록불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비농업 취업자 수,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15만 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적었습니다. 시장에서는 15만 9천 명가량 고용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월 대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기대치 대비해서는 부진한 지표였지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월보다는 그래도 고용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발표가 됐는데 2월 실업률이 4.1%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0.1%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렇게 고용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은 다소 높아지고 있는, 기대치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부진한 고용 지표를 소화하던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이 나왔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에 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할 것 같다. 아마도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인상이 될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관세 불확실성의 역풍을 시장이 맞았고요. 큰 출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등 트리거를 준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이날 있었던 연례 통화 정책 포럼에서 시장을 달래는 낙관적인 발언을 한 건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날 나온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변동성 요인을 제거하면 여전히 고용시장 견조하다고 얘기했고요. 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계속 더 확실한 지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는 성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금요일 하루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주간 기준으로는 S&P 500 기준 3% 넘는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서 여기에 따른 매도세가 계속 유입이 됐던 탓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어떤 부분을 기대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기대하지 않아야 하는지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복세가 조금 나오기는 하겠지만 변동성은 계속 주의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월가의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이날 섹터별로는 어땠는지 함께 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7을 위시한 빅테크는 혼조세가 나왔어요.
상승한 종목부터 살펴보면 반도체 단이 괜찮았습니다. 엔비디아가 2%가량의 상승불 켜면서 마감했고요. 애플이 1.6% 플러스권 종가, 그리고 구글도 0.88%의 상승불로 마쳤습니다. 다만 하락한 종목들은 테슬라, 메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빨간불을 켰는데요. 하락한 종목도 상승한 종목도 특징은 등락률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 2% 이내의 상승 또는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섹터 가운데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곳은 유틸리티 그리고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많은 종목들, 대다수의 종목들이 초록불을 켜면서 마감했는데요. 국제유가가 2%가량 이날 상승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휴전 협상 관련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당장 앉지 않는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서 이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여기에 따라 에너지 주식도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틸리티도 퍼포먼스 좋았는데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안전자산의 성격으로 평가를 받죠. 이 때문에 매수세가 몰렸고요. 에너지 섹터도 유틸리티 섹터도 모두 2% 이상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별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빅테크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빅테크 이날 혼조세를 보였지만 월가에서는 대체로 괜찮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0.29% 보합권에서 거래됐는데 TD 코엔에서 매수로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홀드 보유에서 바이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자율주행 시장의 강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TD 코엔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동등한 선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일 뿐 아니라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서 퍼포먼스를 보일 뿐 아니라 자동차와 인접한 시장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자율주행 시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주당 388달러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47%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엔비디아 살펴보죠. 이날 2% 가까운 반등이 나왔는데요. UBS에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지난 사인에서 말씀드렸던 GTC 2025 AI 컨퍼런스이자 이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죠. 3월 19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이 GTC까지 보유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기술이나 이 GTC에서 나올 상승 요인에 대해서 시장이 지난 2년 동안 대비해서는 기대감이 많이 꺾인 상황이지만 어쨌든 상승 동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3월에 있을 GTC 2025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5월에 있을 컴퓨텍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텍스는 대만에서 개최되는 IT 포럼인데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IT 포럼입니다. 결국 이 컴퓨텍스도 최근 트렌드인 AI 관련 컨퍼런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3월에 GTC, 5월에 있을 컴퓨텍스까지 상승 요인과 관련한 코멘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스티펠에서 목표 주가는 낮췄지만 의견은 좋게 달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515달러에서 475달러로 낮춰 잡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미팅 이후로 이 회사에 대한 신뢰는 강화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다수의 사업팀들이 꽤 규모를 갖춘 상태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이 KPEX 지출의 증가인데 지출 증가가 과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 시장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팅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강화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KPEX 지출이 많지만 결국에는 수익성이 분명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 코멘트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1%가량 밀리면서 마쳤습니다. 이어선 빅테크 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일제히 실적 발표한 기업들입니다. 먼저 브로드컴 좋은 실적 냈습니다. 8.6%가량 상승 나왔고요. 특히 맞춤형 AI 칩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최근 이 회사의 주가 상승, 실적 상승을 이끌고 있는 AI 쪽에서는 전분기 대비해서 77%가량의 성장세가 나왔고요. 또 CEO가 관련한 성명에서 현재 3개의 클라우드 고객사와 맞춤형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는 실적이 추정치를 하회했습니다. 특히 EPS 월가 예상치는 4달러 11센트였는데요. 한 주당 4달러 2센트로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6%가량 가격 하락 나왔네요. 다음으로 갭입니다. 갭은 두 자릿수 상승 나왔는데요. 매출 총 이익률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41억 5천만 달러, EPS도 주당 54센트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어닝 비트가 나왔습니다. EPS 전문가들 예상치는 37센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상품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시장 가격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금 가격입니다.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살짝 하락하고 있습니다. 0.43% 하락하면서 2,914달러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국제유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강한 협박성 멘트가 나오면서 유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가량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으면 은행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를 지목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의 수출에도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시장의 예측이 나오면서 WTI 2%가량 뛰는 흐름이었습니다. 현재 67달러에 배럴당 거래되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지난 주말간 뉴욕 증시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1%가 넘는 등락을 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을 시사한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10%나 벌써 지수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이번 주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할지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장중에 반등에 성공해주기는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전히 노동시장도 견고하고 또 인플레이션도 장기적으로 2%의 목표에 가까워졌다라고 전하하면서 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었죠. 일단 시장은 불안한 시장 성장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긍정 심리로 반영을 했고요. 일단 돌아오는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는 발표되는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는 12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좌우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월가는 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CPI가 이보다 높게 발표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와 함께 오는 13일에는 PPI가 발표됐고 다음 주에는 미국 통화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FOMC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국의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관세 전쟁 여파로 크게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 지수 반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기 우려가 해소돼야 된다라고 증권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해 S&P 500 지수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은 1월 초에 약 13%의 상승이었지만 현재는 약 10%까지 하향 조정된 상황이고요. 이를 놓고 RBC 캐피털 마켓의 한 주식 전략 책임자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경제가 예상보다 더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우 까다로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향후 몇 주가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변수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증시 하락에 대해서 본인은 시장을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외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장기적인 경제 측면에서 현재 관세 조치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단기 고통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봐야 되는지 일단 이번 주에도 주요 변수는 이 인플레 지표뿐만 아니라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에 시행되는 여러 가지 관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도 함께 정리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시행되는 관세 조치로는 오는 12일부터 진행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가 있죠. 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이 12일부터 시작되는 관세를 놓고 예고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그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면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축시키기도 했고요. 일단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 압박에 이번 주에 중국도 반격에 들어갑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서서 오는 10일 0시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2차 보복 관세 부과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관세를 통해서 미국산 닭고기나 밀, 옥수수, 면화 등 총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돼지고기나 쇠고기, 또 수산물과 같은 총 7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10%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와 함께 중국은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달도 안 돼서 미중 관세 전쟁이 재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60% 중국 관세를 공언해온 만큼 세계 각국에 영향을 줄 양국 간 분쟁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시장에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에 지난번 숲으로 돌아갔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종전, 광물 협정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0일에서 12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다시 한번 방문하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나 이 광물 협정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지난 28일 백악관 노딜 파국에 따랐던 갈등을 봉합하고 종전 협상을 위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주요 관세 일정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폭격이 이어지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줄줄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유럽과 멕시코까지 일제히 연초 대비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유럽 쪽의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유럽 중앙은행은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이 1.1%에서 0.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유럽 경제가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라는 점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로 꼽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풀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약 1개월간 유예받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미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멕시코 중앙은행은 지난달 21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0.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 1.2%에서 반토막 난 수준인데 멕시코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최대 0.2%까지 위축하며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내렸고 대만 또한 하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세계은행은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예상된 금리 인하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미국도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미국 역시 관세 정쟁으로 경제 성장률 하락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7%로 낮췄고요. 12개월 안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 또한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경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증시가 일제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도 이 변동성에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뉴욕 증시 안에서도 가장 흔들리고 있는 종목으로는 테슬라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동안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심도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7주째 역대 최장기간의 주가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17일보다 현재 44%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신규 차량 판매 감소와 머스크가 발표했던 저가 모델에 대한 최근 업데이트 부족 등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490에서 $380까지 내려잡았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유럽이나 중국, 미국 일부 시장에서 테슬라의 판매 감소를 지적하면서 목표 주가를 $345에서 $32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판매와 생산 수치와 같은 기본적인 지표에만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머스크의 정치적인 입장과 백악관 안에서의 활동이 테슬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오래 지속될지를 평가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베어드의 분석가들 같은 경우도 머스크의 트럼프 행정부와의 연관이 수요 예측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에서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테슬라 시설에서 화재와 기물 파손 등의 범죄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테슬라 강세론자로도 유명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도 테슬라 강세론자들이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세계적인 부정적인 감정에 앞서서 어떤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될지 앞으로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평가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 또 열리는 뉴욕 증시 안에서 테슬라의 모습은 반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기다려보시죠.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열렸던 크립토 서밋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했던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강하게 어필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이 실망감으로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요. 비트코인은 $90,000 부근까지 올라가는 듯 싶었지만 $83,000까지 다시 한번 가격 하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시기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크게 밀려나면서 올 하반기 돼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더욱더 이 가속화되면서 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줄지 계속해서 시장 상황 면밀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정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아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이전 공식 석상에서와 비교해서 태도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도 미국 경기 강하다 이 발언에 시장은 환호했고요. 국제 유가 같은 상품 시장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네,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 현재 큰 상황이다. 그리고 통화 정책의 변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화의 영향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아직까지는 통화 정책 결정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거죠.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이 통화 정책 포럼 연설에서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책 변화의 영향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 통화 정책은 잘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4개의 영역에서 중요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4개 분야가 각각 무역과 이민, 재정정책, 그리고 규제입니다. 이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통화정책 방향에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정책 변화의 순효과, 네트 이펙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에 무역정책을 비롯해서 일부 분야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정책의 변화와 거기에 따른 잠재적인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전망이 진화함에 따라 신호, 시그널과 소음, 노이즈를 구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 시장이 각종 소비 지표, 부동산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는 데 대해서 불안정하게 흔들렸었는데요. 그렇지만 파월은 이 같은 지표들이 아직까지 확실한 침체 신호가 아니라 소음, 노이즈도 섞여 있다고 본 겁니다. 시장이 이 발언에 안도할 만했죠. 아직까지는 관세 같은 정책 변화가 어떠한 확실한 신호, 시그널을 만들어낼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3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 잘 보이지는 않지만 97%였습니다. 파월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기 하루 전보다 9%포인트가량 높아졌습니다. 오늘 19일 있을 FOMC 회의에서 시장은 97%의 확률로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5월에 있을 FOMC에서 동결을 다시 할 가능성도 64.4%로 커졌고요. 전일 대비 16.5%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페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첫 금리 인상은 6월에 나올 것 같은데요. 이 6월 같은 경우 기존 금리에서 0.25%포인트 인상한다는 투자자들이 37%에 달했고요. 또 의외로 0.5%포인트 빅스텝으로 인하할 거다라는 가능성도 꽤 높게 나왔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파월은 소비에 대해서도 낙관론을 펼쳤는데요. 앞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 시장에 굉장히 큰 우려였죠.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도 이 소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지표가 실제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심리지표, 소비자 심리지표는 최근 몇 년 동안 그리 좋은 선행지표가 되지 못했다면서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실제 소비의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지적을 했죠. 그리고 고용시장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많은 지표가 현재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광범위하게 균형이 잡혀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날 2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이 고용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밑돈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월간 변동성을 제거한다면 작년 9월 이후로 월 평균 19만 1,000명의 일자리가 견조하게 늘어났다고 말이죠. 여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도 연준의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같은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현재 서두를 필요가 없고 더 큰 명확성, greater clarity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해왔던 기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상승으로 반응을 했죠. 사실 그간 파월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를 했던 것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그동안 매파적인 발언으로 여겨진 거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으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파악이 됐었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자산 시장은 이 경제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가파르게 조정을 받아왔던 만큼 파월의 이날 발언 같은 경우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월의 말대로 우리는 쏟아지는 경제 지표 속에서 신호, 시그널과 소음, 노이즈를 구분해야 하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만큼 충분히 명확하지는 않은 데이터들 속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눈에 띄게 가시화된다면 그때 우리의 포지션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시장의 다음 시선은 현지 시간 12일 발표될 2월 CPI에 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CPI 발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GTC, FOMC 회의까지 각종 이벤트와 지표 속에서 반드시 캐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민정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이번엔 25%가 아닌 250%. 파월, 미국의 생산성 아직 슈퍼파월, 워렌 버핏의 이빨 요정, 캐시 우드, 트럼프 캐시, 이번 주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 관세를 도대체 하루에 몇 퍼센트를 부과할 것인가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렇죠? 그 전에 일단 그 독일이 아니죠. 러시아랑 프랑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폴레옹까지 나왔어요. 이제 나폴레옹 이거 얘기하기 바로 전에 푸틴이 약간 한숨을 쉬면서 비아냥대거든요. 휴 이러면서 시작했어요. 휴 하면서 고개를 약간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폴레옹 시대의 최후를 잊고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지금 마크롱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크롱이 바로 이제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죠? 지금 미국이 그냥 그 유럽 다 버리고 떠난다니까 나토도 뭐 내가 돈 제일 많이 내는데 뭐 너네는 방위비
저기 GDP 뭐 2%도 안 하지 않느냐 하면서 돈을 더 내던가 내가 나토를 탈퇴해버리겠다고 이러고 있고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막 엄청 망신 준 다음에 쫓아내버리니까 유럽이 자기네들끼리 이거 지켜야겠네 하면서 자체 핵우산 얘기가 나오니까 핵 가지고 있던 나라들 프랑스 같은 나라가 독일의 전투기에다가 핵을 실어가지고 핵을 공유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푸틴이 이제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나폴레옹 얘기를 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제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러시아 원정을 떠나는데 러시아는 굉장히 멀고 추워요.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의 군대를 그 당시 인구를 60만 명인가 잃고 나폴레옹이 그걸 이제 정점으로 찍고 내리막을 걸어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마크롱 너도 나폴레옹처럼 되고 싶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크롱은 이런 얘기를 또 했죠. 그래서 푸틴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내가 사실을 말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푸틴은 누가 얘기해도 쫄질 않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마크롱도 결국 트럼프랑 만나서 악수 대련하고 막 이랬는데 아무리 뭐 트럼프를 뭐 저기 각성을 시키려고 해도 안 먹히니까 결국에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정상회담 둘이 했잖아요. 얘기해봤는데 안 되니까 돌아가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해야겠다고 생각을 먹은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그래서 뭐 프랑스, 영국 위주로 지금 이걸 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마크롱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도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사실 푸틴은 임기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푸틴하고 시진핑은 이게 영구 집권이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또 바뀌어버리는데 저 푸틴은 계속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어차피 안 바뀔 건데. 지금 이런 정세가 돌아오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지금 혼란에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250%가 야 이게 무슨 자 250%라는 수치가 나왔죠. 25%가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막 혼란스럽죠.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 일단은 지금 10% 중국의 관세가 있었는데 중국이 펜타닐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안 하니까 10% 추가 관세를 해서 중국은 지금 20%가 되었어요. 그리고 캐나다랑 멕시코에 25% 관세를 한다고 했다가 한 달 유예해 준다고 4월 2일을. 근데 왜 4월 2일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4월이 1일도 있는데 왜 2일일까? 만우절이기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만우절날 자기 그 얘기 하기 싫대요. 내가 거짓말일까 봐. 그래서 4월 2일이래요. 그게. 지금 4월 2일 날 큰 거 온다 계속 그 얘기 하는 얘기가 만우절 다음 날에 하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연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자동차만 자기네 포드, 크라이슬러, GM, CEO들이 지금 당장 힘들다. 멕시코 공장에서 수입하는 거 우리 지금 타격 입는다 해가지고 자동차 관세만 저기 해주자. USMCA가 이제 멕시코, 캐나다, US의 지금 그 관세 저기예요. 협의회인데 여기서 이제 자동차만 빼준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다 빼준다고 했죠. 근데 거기서 약간 온도차가 있었죠. 멕시코 그 여성 대통령 얼음 여왕이래요. 그 선거 때부터 얼음 여왕이라고 했는데 수치를 딱 제시했고 데이터로 딱 제시해서 펜타닐이 요만큼 줄였습니다. 보여줬더니 트럼프는 이제 존중의 의미로 그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이게 왜 멕시코, 캐나다가 왜 그런지는 아시죠, 지금. 캐나다는 북쪽 이웃이고 멕시코는 남쪽 이웃,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교육이 많아요. 근데 이제 캐나다 총리랑은 50분간 통화해서 막 욕설을 주고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욕설을 주고받았지만 어쨌든 간에 캐나다, 멕시코 거를 다 25%를 다 자동차 것뿐만 아니라 다 유예를 해줬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유일하게 알루미늄 철강만 빼고. 너무 헷갈리죠. 자, 알루미늄 철강만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캐나다랑은 고성이 오고면서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멕시코 그 얼음 여왕님은 존중한다고 X에다 올렸어. 트루스 소셜에다 올렸고 저기 트리도 총리한테는 욕설을 하면서 싸워서 그런지 모르는데 캐나다의 이제 그 목재랑 여기에다 250%를 낙농 제품 있죠. 250% 관세를 부과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관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 언론사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철강이랑 알루미늄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EU도 이제 나중에 손을 대고 자동차 이런 거에 손을 댔다가 이제 반도체까지 얘기 나오면서 여기서 한국 얘기도 나왔어요. 대만이 많이 하고 있고 한국도 조금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우리 걸 뺏어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까지 지금 이게 지금 손을 뻗칠 멕시코, 캐나다를 넘어서면 이제 EU랑 한국으로 와요. 그 다음 교육국이 독일, 일본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과연 올 것인가 이게. 근데 왜 지금 캐나다랑 아까 트리드 총리랑은 싸웠고 그 멕시코 얼음 여왕이랑은 사이가 좋게 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다 25% 관세를 지금 유예해줬는데 캐나다산 낙농 제품이랑 목재에 대해서만 250% 관세 부과를 다시 한다고 했죠. 근데 이 지금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는 그냥 풀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유일하게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는 자동차처럼 풀어주지 않았죠. 근데 알루미늄 철강이 지금 캐나다가 이제 북쪽, 멕시코가 남쪽 이웃으로 가장 교육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캐나다 같은 경우 철강이랑 알루미늄에 있어서 미국에게 절대 수출국입니다. 이게 가장 큰 수입을 하는 지금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지금 때리는 게 아닌가. 그렇죠? 2024년도에 지금 캐나다에서 수입한 미국의 1차 알루미늄이 270만 톤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알루미늄 공급망에서 캐나다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이 지금 자체 물량과 나머지를 싹 다 합쳐도 캐나다에 안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알루미늄이 이렇고요.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철강도.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하고 철강을 같이 해놨죠. 철강도 마찬가지야. 알루미늄 철강이 지금 절대적인 지금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캐나다가 2024년도에 94억 달러의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했고요. 71억 달러의 철강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단독 1위죠. 단독 1위. 그 다음은 EU예요. EU. 그 다음은 EU입니다. 그리고 자잘하게 뭐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쪽 있고 여기 사우스 코리아도 철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철강에 대한 관세에 우리나라도 지금 저기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캐나다가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철강 여기를 때리지 않고서는 캐나다를 바로잡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알루미늄, 철강을 안 풀었던 이유가 저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수치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고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중국, 대만 뭐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철강, 알루미늄 쫙 되어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2위가 또 멕시코죠. 그렇죠? 캐나다, 멕시코.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더 흔들리는 게 시장이 이제 트럼프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있는데 시장의 이 구성도 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려 1880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200년인가요? 120년 동안 지금 이 S&P 500의 요 지금 10개 종목의 쏠림 현상인데 120년 동안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이게 38%입니다. S&P 500 종목 중에서 10개 종목이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역대 지금 어느 곳을 봐도 30%대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근데 쏠림 현상이 워낙에 심한 거죠. 그러니까 S&P 500 종목이 있어봤자 10개 종목 흔들려버리면 지수가 다 흔들려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한몫을 하는 거죠. 이런 쏠림 현상에다가 트럼프가 매일매일 그냥 관세 부과를 발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시장의 흔들림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날 조금 바로 잡은 게 그나마 파월이에요. 자, 이제 미국의 이제 행정 대통령 트럼프가 있고 경제 대통령 파월이 있지 않습니까? 둘은 이제 굉장히 독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침해하지 못하지만 트럼프는 맨날 그냥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식시장 더 잘 본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식시장 잘 보는데 금리 인상 인하에 대통령도 관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독립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절대 맨날 기자들이 질문해도 트럼프가 어떻게 사퇴하려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의 지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만 딱 하고 말죠. 자를 수 없어요. 자, 어쨌든 이 맨 마지막부터 거꾸로 지금 백으로 볼 건데 이게 이제 대학교예요. 여기가 지금 지금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에서 통화정책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 파월이 초청돼서 이제 한마디를 했죠. 여러 가지 했죠. 근데 맨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거 이 대학교에서 하는 강의들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 재밌는 질문 하면서 끝내지 않습니까? 어려운 현학적인 얘기 하다가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가장 좋아하는 중앙은행 총재는 누굽니까? 비밀 보장하겠다. 이게 비밀 어떻게 보장돼요? 근데 제 말을
아끼다가 그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게 결국에는 이 FRB의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서 일하기는 싫어한다.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힘든데 그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폴 볼커 의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살해 협박을 받아서 권총을 쥐고 다니면서도 그렇죠? 결국 그런 업적을 남기고 돌아가셨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 사이사이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이 폴 볼커 그러니까 폴 볼커 파월 의장이 지금 이런 뭐 경제가 강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금요일 날 시장을 좀 돌려 세웠어요. 근데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지만 뒤에 쭉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2022년과 2023년 인구가 크게 증가했대요. 미국이.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뭐 나중에 3분의 1 토막 날 거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유례가 없는 저출산 국가예요, 지금. 지금 얼마 전에 조금 잠깐 늘어났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최악의 저출산 국가거든요, 지금.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인구가 일단 많아야 돼. 인구의 질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숫자 자체가 많으면 질이 좋아질 확률도 높죠. 그 많은 숫자에서. 나온 게 지금 그 뛰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40년간 생산성이 어땠느냐? 우리는 뭐 유럽의 생산성의 2배가 나왔고 자본시장이 발달됐고 문화가 혁신적이면 법치주의가 뭐 확립됐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강해왔다. 결국 자랑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결국 미국이 좋다는 거죠. 미국이 저 뭐 유연한 노동신장과 고도로 발달된 자본시장 이게 세계에서 이런 종합적으로 지금 우월한 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뭐를 할 것인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눌러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폴 볼커 의장과 함께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렇게 미국에서 중앙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기는 일하고 있죠. 자, 어쨌든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경제가 강하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지금 40년 동안 강했다는 얘기도 했고 지금 현재도 강해서 뭐 신중하게 나는 행동하겠다. 금리 인하하기보다는 그 얘기를 해서 갖고 금요일에 조금 반등한 거예요. 저렇게 치고받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얘기했던 거 제가 이제 그 책 준비했거든요. 캡처해서 그 얘기 드렸죠. 언론에서 워렌 버핏이 무슨 뭐 트럼프한테 직격탄을 날리니 그런 인터뷰가 아닙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무슨 직격탄을 지금 날려서 괜히 저희 볼썽사나운 일을 일으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였냐면은 이 지금 워렌 버핏이 있고 여기 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이제 캐서린 예전에 인수했던 그 신문사에 돌아가신 여성 CEO를 기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친분이 강하니까 워렌 버핏한테 물어보려고 한 자리였어요. 이게 무슨 경제 문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시간을 얘기했는데 여기 생전에 같이 찍은 사진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얘기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 한 2분을 남겨놓고 자 워렌 버핏이 당신은 지금까지 쌓아온 뭐 업적과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 최근에 거 잠깐 살짝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2분을 살짝 물어본 거에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관세나 앨런 머스크한테도 물어봤어요. 앨런 머스크 것도. 앨런 머스크가 하는 뭐 감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뭐 그 앨런 머스크랑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말하고 싶지 않대요. 어쨌든 간에 항상 앨런 머스크가 막 자기 테슬라 사라고 해도 안 샀죠. 그래서 요정이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당신은 항상 그냥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 이빨 요정은 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관세는 누군가 결국 소비자들이 전가가 된다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냥 이런 보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캐시우드 저 이제 아크 인베스트 요것도 지금 팔로우 해가지고 항상 보고 있는데 캐시우드 뭐 요즘에 조금 좀 주눅이 들 수도 있는데 올렸습니다. 항상 자기가 1시간 동안 도표 이렇게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1시간 동안. 여기 이런 도표를 했거든요. 뭐냐면 트럼프에게 옹호적인 얘기를 했어요. 1790년부터 1890년대 옛날에 1800년대에는 테리프스 이거 나오죠. 가장 아름답다고 했던 트럼프가 그 관세라는 단어. 다 관세가 수입이었다. 정부에. 그때 교육을 안 했으니까 서로가. 근데 이제 교육을 하고 난 뒤에는 관세가 거의 없어졌고 서로가 뭐 FTA고 뭐가 관세 무관세로 지금 교육을 하면서 세계화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금을 걷었다 이거죠. 근데 트럼프가 옛날에 테리프스라는 이 관세를 끌어와서 아름다운 단어라고 한 것을 지금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금이 늘어났는데 그동안 이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에 이 관세를 끌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도표를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항상 이렇게 하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수장이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예상한 수치를 항상 이렇게 그려놔요. 그리고 보라색을 되게 좋아해요. 다 보라색이에요. 그래프가. 근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계 경제 성장이 IMF에서 예상한 게 세계 경제 성장률 3.1인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무려 7.3%를 예상하고 있대요. 미국 경제를 엄청나게 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투자한 그 이노베이션 그것들 있죠. 또 똑같은 얘기했어요. 생산성에 관련된 얘기했거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생산성 얘기 누가 했죠? 파월이 했죠. 자, 그래서 다 생산성 얘기하면서 미국 경제가 좋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워렌 버핏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워렌 버핏도 내 돈은 다 미국에 있다. 나는 미국인으로 태어난 게 행운이다. 그렇죠? 다 성향은 틀리고 관점은 틀린데 다 얘기가 뭐예요? 미국은 강하고 항상 미국에 내 돈은 다 있었고 미국의 생산성은 세계적으로 압도할 만한 생산성이다. 세 명 다 똑같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게 중요해요. 자, 월요일 날 보겠습니다. 오라클 및 베일 리조트 실적 발표하고요. 화요일 날은 NFIB 낙관지수, 그리고 채용 공고 나옵니다. 퍼거슨 바이킹 홀딩스, 딕스 스포츠용품, KC 자파점, 콜스 실적 발표했고요. 수요일 날은 소비자 물가지수, 수요일 날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그 관세 때문에 맨날 얘기 나오고 질문 저 세 명 그루한테 한 게 다 인플레이션 어떻게 생각하냐, 인플레이션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죠. 소비자 물가지수 만약 폭등해서 나와버리면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수치로 나와버립니다, 이거.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월간 미국 연방 예산이 나오고요. 어도브랑 크라운 캐슬 실적 발표했고요. 목요일 날은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 자,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나옵니다. 휘튼 기금속, 다큐사인, 울타뷰티, 달러 제너럴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자, 금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자, 아까 전에 캐시우드의 그래프 두 개를 보여줬는데 캐시우드가 1시간 동안 했으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 유튜브 가서 보세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보는 거 똑같이 봐요. 그 사람도.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될 때 미시간 대학교의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되죠. 그거 띄워놓고 캐시우드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적 없다고 그 얘기 한 거예요.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 나오고 리오토 위라이드 실적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주요 정리하면은 수요일이 중요하죠. 수요일에 발표된 최신 소비자 물가 지수 2월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는지 여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게 튀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자리 데이터와 소비자 심리조사 이번 주에 발표되고요. 오라클, 어도비, 딕스 스포츠용품, 울타뷰티, 달러 제네럴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 혼란스러운데 자, 제가 아까 정리를 해드렸죠. 워렌 버핏, 캐시우드, 제롬 파월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다 일하는 위치도 틀리고 상향도 틀리고 파월은 물론 투자를 안 하지만 워렌 버핏하고 캐시우드는 완전 투자 성향이 틀리잖아요. 근데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성은 탁월하며 미국의 경제는 강하고 미국에만 내가 돈을 넣고 내가 미국인으로 태어난 게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 합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줄 매도평. 아메리카 슈퍼 파월. 오랜 캐시 주머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과 그리고 관세 여파 등으로 크게 흔들렸던 국내 증시, 이번 한 주는 어떤 쪽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됐던 국내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국내 증시도 등락을 계속 오갔던 한 주를 보냈죠. 그래도 코스피 지난주에는 나름의 반등 흐름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금요일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0.5%대 지수 하락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20%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 그래도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 흐름을 이어주고 있고 또 이번 주에 관세 여파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한 주 동안 코스피가 다시 한번 2,600선 탈원에도 성공해줄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걸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에 대한 피로감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앞으로의 변수들도 조금 더 경계 심리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들인 종목들을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조선과 방산 관련주들이 선방하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들어갔던 종목들도 각각 저마다의 개별적인 이슈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지난주 금요일 긍정적인 상승 기조를 보였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업종과 섹터별로의 움직임은 어떠했을지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여전히 이 트럼프와 관련된 긍정적인 섹터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브로드컴의 실적을 확인했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특히 큰 폭의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함께 광반도체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섬유 관련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그 안에서도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2분기 AI 매출을 44억 달러로 전망하면서 이 긍정적인 가이던스와 함께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날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 하루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가스건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도 포스코 스틸리온이 17% 넘게 반등을 했고요. 에어레인이나 하이스틸 또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주일 내내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아가고 있는 방산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안에서도 하나그룹주의 급등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이 10%,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8%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 유럽 재무장을 거론하면서 1,250조 원을 추가적으로 조달하겠다, 방산 쪽에 투입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와 함께 유럽 쪽에서도 방산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서의 방산 관련주들은 되려 주가 하락을 보였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되려 일제히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국산의 무기를 극찬하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국산 방산 제품에 주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다음 장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이번 한 주도 여전히 트럼프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방산과 조선 쪽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쪽에 남아있는 모멘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이 현재 임박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이면 수출 계약 체결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1차 때와 동일하게 2차 때도 180대를 체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JP모가 같은 경우도 이 국내 방산주 안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집중하면서 목표 주가를 9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쪽에서도 방위비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국내 방산주들의 수혜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주방산 관련된 ETF가 국내 증시에서 무려 20%나 상승하면서 ETF 쪽에서는 수익률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도 여전히 굉장히 핫하죠. 중국목의 물량까지 국내 조선주들이 다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2조 원에 달하는 브라질의 수주 계약을 따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셔틀 탱커 9척을 현재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셔틀 탱커는 해양 플랜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육상까지 운송하는 배를 의미를 합니다.
이 해당 배 총 9척을 오는 27년과 28년에 인도하는 계획을 체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1조 8천억 원 규모의 독일 쪽의 수주 계약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컨테이너선 6척의 계약인데 원래 독일사가 중국 쪽에 발주를 하려다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화가 되면서 중국이 아닌 한국 쪽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주 소식은 아직 최종 확정 소식은 아니지만 기대감, 이 상승 모멘텀으로 해당 업종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 주도 긍정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글로벌 쪽으로 눈길을 돌렸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관세 관련해서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중국 쪽과 관련된 이 농축산물 중심의 보복 관세가 본격적으로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다시 한번 사우디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종전 그리고 광물 협정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지난 28일 말 그대로 파국으로 끝났었던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슈가 다시 한번 잘 봉합이 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중국과 미국이 서로 이 농축산물과 관련된 이 보복관세 이슈를 계속해서 꺼내들고 있다 보니까 세계 식량 가격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달 대비 1.6%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설탕의 가격이 전달 대비는 6% 그리고 유제품 같은 경우도 4% 오르는 등 급격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관련 업종들의 변동성도 때문에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일정들도 함께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TSMC의 2월 매출 발표가 있습니다. 또 AI라던가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나올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나 PC 경영진들과 미국에서 회동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해당 일정에서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는지를 놓고 국내에서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인플레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 FOMC가 열리게 되는 가운데 먼저 2월의 CPI 그리고 PPI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세 조치까지 시행 예정이 준비돼 있는 만큼 이번 주에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해줬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의 출발 분위기는 어떠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개장 상황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 지난 금요일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다우가 0.5%, 나스닥이 0.7%대, 그리고 S&P 500이 조금 잘못 나왔는데요. 0.55% 플러스권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이날 전약 후 강 장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은
오전 장중에 200포인트 가까운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발언을 하면서요.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날 오전에 나온 경제 지표, 고용 관련 지표가 나왔는데요.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확장세가 둔화하는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2월 비농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5만 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5만 9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약 8,000자리가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다만 시장에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전 달인 1월의 고용 수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1월 고용은 12만 5천 명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비하면 2월은 오히려 둔화세가 좀 완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실업률도 발표가 됐는데 실업률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예상보다 실업률이 높았다는 거죠. 0.1%포인트가량 높게 나왔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고용은 둔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는 기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왔습니다. 다만 앞으로 고용의 확장세가 점점 더 둔화될 것이고 불확실성이 가중될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가 데이터의 최고 수치이고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라는 해석이 있었죠.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고용 지표를 해석하고 있는 와중에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 시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관련한 발언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미국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 시간이 지나면 더 상승할 것 같다. 아마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가파르게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고 다만 다행인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신이 참석했던 통화 정책 포럼에서 시장을 달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현재 좋은 위치에 있다. 물론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미국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고 현재 발표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노이즈인지 시그널인지 그러니까 신호인지 그저 소음에 불과한지 분석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확실하게 지표에 반영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우리의 통화 정책 여전히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인플레이션도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고 이날 발표된 고용 같은 경우에도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한다면 변동성 요소를 제거한다면 고용이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상승의 바람을 불어 넣어줬고 금요일장 다행히 회복하면서 마쳤습니다. 다만 이렇게 금요일장에서는 소폭의 회복이 나왔지만 일주일치 그러니까 주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 S&P 500 여전히 3%가량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 초반에 워낙에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포인트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부문에서 딜레이를 해줬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부분을 기대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기대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조금 헷갈리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매도세가 잠깐 멈추기는 하겠지만 이 같은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월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품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날 67달러 선에 마감하면서 1%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간의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또 하나 내놨습니다. 양국이 모두 협상 테이블에 당장 앉아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에 제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요. 그러면서 러시아산 원유의 수출길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시장 예측이 나왔고 여기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도 지난주 초반에는 수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금요일장에서는 67달러까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는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죠.
이날 빅테크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M7 가운데서 엔비디아와 애플 그리고 구글 등은 상승을 했고요. 상승한 종목들 2% 미만의 등락폭을 보였습니다. 또 M7 가운데서 메타 하락이고요. 테슬라,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두 하락 나타났는데요. 마찬가지로 등락의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락 종목들 1% 이내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섹터별로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것은 유틸리티와 에너지였습니다. 특히 에너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압박하고 나서면서 유가가 뛰었고 여기에 따라 에너지 섹터도 2%가량의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또 유틸리티도 마찬가지 2%가량 올랐는데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해칭의 성격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섹터입니다. 여기에 따라 유틸리티도 좋은 흐름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죠. 먼저 빅테크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입니다. 0.3%가량의 하락 나왔는데요. TD코인에서 매수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홀드, 중립에서 바이, 매수로 등급을 상향 조정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장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과 인접한 산업군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CAV, 자율주행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388달러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47%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계속해서 엔비디아 살펴보죠. 빅테크 M7 가운데서 오늘 가장 큰 상승폭이 나온 종목입니다. 2%가량 올랐고요. UBS에서 좋은 의견 냈습니다. 매수 등급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고 3월 19일에 있을 GTC 2025 앞두고 그때까지 보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2년 동안에 대비해서 시장의 심리가 많이 식었지만 그래도 GTC 그리고 5월에 있을 컴퓨텍스까지 보유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시장 심리를 뒷받침할 요인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5월 컴퓨텍스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 개최되고요. 아시아 최대 규모 IT 컨퍼런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0.9%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스티펠에서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지만 평가는 좋게 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투자팀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었다라고 평가했고요. 특히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케이펙스 지출 관련해서도 투자팀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믿음이 강화됐다. 즉 과연 투자 대비, 지출 대비해서 수익성이 나올 것인가 하는 의문점에 대해 신뢰가 생겼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기존 515달러에서 475달러로 낮췄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빅테크 외 특징주도 확인해 보죠.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칩 메이커인 브로드컴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8%가량 상승 나왔는데요. 맞춤형 AI 칩이 선전하면서 AI가 사실 브로드컴의 최근까지의 실적을 계속 견인했었는데 이 AI 쪽에서만 77%의 전분기 대비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추정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도 8% 넘는 상승 나왔고요.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 나왔습니다. AI 리더라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좋은 의견 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트코입니다. 반대로 EPS가 추정치를 하회하면서 주가 미끄러졌는데요. 4분기 EPS가 주당 4달러 2센트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4달러 11센트였는데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실망 매물 나왔습니다. 6% 하락했고요. 코스트코에서 CEO가 우리가 관세 불확실성의 영향권에 있기는 하지만 회원들의 비용 증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는 현재 나오고 있는 매출에서 3분의 1가량이 수입한 품목을 팔아서 나온 매출인데 이 가운데서도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물품은 절반 이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갭 살펴보죠.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비트가 나왔는데요. 매출 기존 전문가들이 예상치는 40억 달러대였는데요. 41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 상회했고 EPS도 기존 37센트의 수익 기대했는데 54센트로 어닝 비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두 자릿수 18%의 급등 나왔습니다. 갭의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브리핑해드렸습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여러분? 3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 나와 있는지 또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톱 기사는 증권면으로 좀 바로 오늘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입에 놀아나는 증시. 예. 사실은 이 표현이 가장 압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에 놀아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죠.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 거라는 얘기는 뭐 대선 운동 때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언뜻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일기 때랑 비교해서 보면 일종의 좀 협상술일 것이다, 뭐 블러핑일 것이다 등등 이렇게 해석을 했던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야 나 진짜로 해 하고 실제로 때렸죠. 그러고 나서부터 시장에 생긴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하려나 보네? 그럼 뭐야? 협상술이 아닌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뭔가 이런 의문과 불확실성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시장은 불안해지는 거고, 그게 결국 이제 시장의 어떤 주가 하락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이면에는 그동안 이제 지난 2, 3년 동안 뉴욕 시장,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거의 유일하게 계속 올랐던 데 따른 약간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뭔가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뭔가 변명거리, 어떤 명분거리 이런 걸 찾는 과정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사실은 좌충우돌,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좋은 빌미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주말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주말이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CNBC에 출연을 했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뭐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딱 핵심적인 단어가 디톡스라는 표현으로 좀 요약이 된다고 봅니다. 디톡스, 이제 독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은 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독에 이를테면 좀 중독되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즉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를테면 이 중독되어 있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시장을 되돌려놓겠다,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스콧 베센트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이런 뉴욕 증시의 조정 상황에 대해서 당분간은 뭐 소위 말해서 트럼프 푸시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을 거다.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베스트 장관이 했던 얘기를 하나 덧붙이자면 결국은 이런 디톡스 과정을 거치는 일시적인 어떤 그런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미국 경제는 완전히 탈바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트럼프 콜, 즉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뉴욕 시장과 관련된 이번 주 이제 글로벌 시장과 관련해서 역시 중요하게 볼 부분은 결국 이제 트럼프 관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CPI 즉 이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2.9%, 3.0% 현재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2.9%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2월 달은 1월 달에가 3.0%였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난 주말에 나왔던 2월 고용 지표처럼 시장에서 무난한 소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차 얘기 좀 해보죠. 종전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현대차 그룹이 러시아에 다시 진출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3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장을 단돈 1만 루블 이게 이제 팔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냥 땡처리한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러시아에 이제 과연 들어갈 것이냐, 뭐 이런 공장을 대규모로 투자가 일어났던 공장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처분했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전쟁이 좀 끝나는 분위기가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러시아에 다시 진출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도요타 같은 이 경쟁사들이 이미 지금 들어갈 준비를 막 좀 서둘러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 현대차, 기아가 가만히 있기는 참 애매할 겁니다. 근데 뭔가 지금 분위기가 전혀 준비되는 분위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작년 8월에 러시아 정부의 현대차 이 상표 등록을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아의 이 러시아와 CIS 독립국가연합 지사가 새로운 좀 신규 채용을 좀 공고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럼 이제 결국 변수는 기존에 있는 공장을 다시 매입할 것인 이 부분인데, 팔 때는 헐값에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살 때는 현재 시세대로 사야 된다는 그런 바이백 조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제 올해 말에 이제 그 바이백 조항에 이제 어떤 그 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올해 말까지 기다렸다가 내년에 이 바이백 조항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공장을 다시 뭐 인수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게 점쳐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러시아에 다시 진출을 해서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처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현대차, 기아의 영업이익이 약 2% 정도 더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아주 좀 이른 전망일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트럼프 관세 리스크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비용 부분이 늘어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또 상쇄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지금 당장 뭐 내일 모레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현대차가 러시아 쪽을 어떻게 할 건지 일단 종전이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움직임도 조금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이나 현대차 지금 저가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철강주 좀 좋죠. 지난주도 철강주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화학 철강주,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이 내수 부양 관련돼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업종들이 좀 주가들이 오르고 있는데, 철강주 최근에 한 달간 종목 상승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이 가장 많이 올라와서 42%나 올랐고요. 그다음에 세아제강도 30%, 포스코홀딩스도 30%나 올랐죠. 이렇게 다들 두 자릿수 이상 훨씬 뛰어넘는 그런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철강주들이 좋은 이유를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중국발 경기 부양,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서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국이 이제 철강 이 생산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감산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주요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정부가, 이건 좀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반도핑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어떤 제품에, 그러니까 국내 철강 제품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은 나왔던 거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철강 제품의 가격 하락을 이끌어왔던 수요 부진,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 하락, 중국의 덤핑 수출 등등등 이런 어떤 문제들을, 이유들을 한꺼번에 다 좀 해소시키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또 사실은 불을 붙였다고 그러는 게 맞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 참여를 원해라는 얘기를 했던 거, 이게 마치 작년에 11월에 조선업에 대해서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좀 해석이 시장에서 좀 되면서 이 철강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강관이랑 배관 이쪽 그 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강관이나 이런 철강 제품들의 이 어떤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보니까요, 강관이랑 배관용 이 제품들은 1위입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42%니까 뭐 거의 절반이죠. 특히 철강관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6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만약에 LNG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밸브 쪽, 피팅 밸브 쪽은 8위고 그냥 철강은 5위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순위가 앞에 부분보다 좀 뒤로 가 있는 거는 역시 중국산 제품들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수입을 줄이거나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 피팅 쪽이라든가 나머지 철강 제품들에 대한 국내 철강사들의 시장 점유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현재 철강주들한테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다 기대감이니까요. 결국은 1분기 실적에서 뭔가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3월 들어왔으니까 이제 3월 중순 넘어서 3월 말쯤 가면은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제 본격화될 텐데 결국 이 철강주든 화학주든 최근에 이 중국발 뭐 경기 부양, 중국 양의 기대감 등등 때문에 많이 올랐던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 올해 많이 올랐던 요 업종들은 결국 1분기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펀드와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ETF 상품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방산주들이었습니다. 방산주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ETF 상품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데 지금 표가 나오죠? 탑 5를 살펴보면요. 한화 플러스, 이게 이제 한화 자산운용의 이제 브랜드인데 한화 플러스 이렇게 3개나 들어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내용도 비슷하죠. 1등은 글로벌 방산, 그러니까 유럽의 방산주들, 그다음에 미국의 방산주들까지 해서 지난주에 우리까지 하면 다 이 방산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게 이제 17% 압도적인 그런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연초 이후에 37%, 뭐 연초를 봤자 얼마 안 되니까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2위가 이제 미래에셋의 우주방산 ETF 상품. 이게 9%인데 이거 연초 이후 한번 보십시오. 무려 57%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플러스 이제 방산 상장주. 요거는 이제 국내 방산주들을 투자하는 건데 순 자산액이 4,570억.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돈이 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방산 관련 ETF 상품이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에 8.5%, 1개월 37%, 연초 후에 무려 74%입니다.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조선 탑10 이렇게 순위를 기록했는데 조선 탑10 요 ETF 상품도 연초에 3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보십시오. 뭐 30% 이상 연초 이후에 불과 한 2달 반, 2달 한 정도 사이에 이렇게까지 수익률이 우주항공이랑 방산 쪽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걸 그대로 ETF 상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2.8%, 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지난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오락가락 행보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헬스케어가 지난주에 경기 방어주 역할을 좀 제대로 했네요. 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자,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매주 월요일에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점검을 좀 해보죠. 코스피는 좋았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2%를 기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글로벌하게 전반적으로 약세장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코스피가 좀 상승했다는 거는 좀 이렇게 소외받았던 업종들의 선전이 좀 있었다라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좀 12.2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한 1,450원 정도로 마감을 했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 상승해서 4.3% 그러게요. 정도 수준으로 마감해서 뭐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4.2%도 깨지냐 말이 있었는데 네. 그건 아니었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를 한 2,150억 원 순매도, 그다음에 코스닥도 한 560억 원 순매도했는데 2월 마지막 주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거의 3조 원 순매도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규모가 예, 지난주에는 뭐 순매도세가 확실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 단일 한 종목을 이제 3,600억 원을 순매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본다면 시장 전체에서는 매도세가 크지 않았다라고 그러게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뭐 연기금이 이제 목요일 날 한 5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는데 그래서 연속 순매도 기록이 42거래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금요일 날 또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순매수 추세는 좀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난주 뭐 아시다시피 주요 이벤트 뭐 실업률 발표도 있었고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된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는 관세 중에서 자동차는 또 1개월 유예를 했는데 그쵸. 이후에 또 유예 대상을 전 품목으로 좀 확대 적용함에 따라서 불화감이 나왔다가 안도감이 나왔다가 또 불안감이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이 네. 나타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불안한 주식시장을 떠나서 채권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미국 경기 관련한 불확실성이 또 다시 이제 나타나면서 미국의 이제 연준이 올해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라고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3회 정도로 또 이제 늘어났고요. 또 다음 금리 인하 시기를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뭐 9월 내지는 뭐 7월, 9월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6월로 빨라졌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이제 기존 주도 업종인 방산과 조선이 좀 반등에 크게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또 음식료, 우유통, 건설, 철강화학, 전기가스 업종이 강세였는데 근데 이제 반면 보조금 수령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된 반도체가 약세로 좀 전환된 것 같고요. 또 사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그 알테오젠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에 동참한 제약바이오도 주 후반에는 좀 크게 하락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지난주는 그동안 소외받은 업종과 또 트럼프 LNG 사건과 연계된 업종이 상승이 조금 나오는 한 주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순환매가 좀 도는 게 지속이 좀 되고 있네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거꾸로 또 얘기하면 뭔가 하여간 확실한 주도주는 확실히 없구나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도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좀 이사님 눈여겨 보시는 뭐 어떤 일정이나 이벤트가 있다면 뭐 일정은 미국 일정이랑 국내 일정을 이렇게 양분할 수 있는데 네. 미국에서 이제 11일 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구인 인구 숫자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는 원론적으로는 뭐 경기 침체로 시장이 좀 부정적이지만 현재로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도움을 줬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게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12월에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다음 14일에는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상과 부합 여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4일에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는데 지난달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면서 증시 하락에 어떤 단초를 제공하겠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이번 미시간대 그 소비 심리 지표도 좀 눈여겨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도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탄핵 인용이라든지 기각 여부를 떠나서 어떤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그렇죠. 것으로 네. 일단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게 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기각된 경우에는 증시에 소폭 좀 부정적이었던 적이 있었고 또 인용된 경우에 증시에 우호적이었는데 이번 결과는 그때와는 조금 뭐 상황이 또 완전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는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시 이제 전망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증시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PER 한 9배 정도, 그다음에 PDR 8.3배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 대비 상당히 좀 아직은 낮은 저평가격으로 다시 후퇴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락보다는 상승하려는 시도가 좀 더 나타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관세 악재가 결국은 나중에 보면 주가는 오히려 그 이후에 반등하다는 그런 것을 많이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이슈로 하락 시에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만큼 이제 실적 대비 고평가된 종목을 보유하신 투자자라면 일단은 비중을 조금씩 축소한 이후에 공매도 재개 이후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그렇죠. 좀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소위 말해서 트럼프 수혜라고 얘기했던 방산, 조선 뭐 이런 종목들 얘기를 저희가 좀 했습니다만 또 공매도 관련해서는 또 대표적으로 현재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업종 또 종목들로 또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이게 또 새로운 또 변수가 생긴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그럼 우리가 어느 쪽으로 요즘처럼 이게 소위 말해서 투자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간 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어느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 같은 경우도 유통이라든가 이런 좀 음식료 같이 그동안에 조금 소외됐던 업종들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나타날 만한 이런 데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지금 이제 좀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 투자자라면 그동안 소외받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수급이 비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매수세가 조금만 유입돼도 이제 최근에 반등하는 그런 게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2주 전에는 이제 철강이랑 화학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랬죠. 그 이후에 지난주에도 철강이랑 화학 업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코스피 유통 업종도 최근에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올해 코스피 유통업종 같은 경우가 한 11.1%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6.8% 상승한 코스피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지난주에만 지금 3.4% 상승해서 수익률 상위 업종에 랭크를 하였습니다. 올해 유통업종이 뭐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사실 뭐 실적이라든지 현재 소비 심리는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지금 현재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돈이 이제 시중에 풀리면서 유동성 확산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비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소비 경기는 상당히 좋았는데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2022년과는 상당히 좀 반대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한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작년 12월을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는 중인데 12월에 지금 88.4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1월에는 91.2포인트 그리고 2월에는 95.2포인트로 지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2분기부터 좀 소비 위축이 좀 가시성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 따라서 이런 기저효과를 올해 2분기는 좀 받아서 오히려 성장세가 좀 더 크게 났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주가에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한 이제 소비 불황기를 거쳐온 주요 유통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어떤 뭐 판촉비라든지 고정비 등 비용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시켰는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주요 유통 대형 기업들이 향후 예상되는 영업이익과 관련된 어떤 목표치를 제시함에 따라서 이익 가시성이 증가한 것도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특별하게 최근에 나타난 거지만 홈플러스가 지금 기업 회생 절차 개시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이에 영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 같아서 경쟁 할인점이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도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점은 그렇고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유통 업종 내에서 경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최근에 지금 부동산이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 성동구 네. 쪽으로 해서 상당히 좀 핫한 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좀 더 지속되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지금 상승 사이클로 지금 접어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좀 연장되는 것이 나타난다면 좀 백화점에서의 어떤 수익성 회복이 좀 빠르진 않을까라고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투자 전략은 금리 사이클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 초기에 매수를 시작해서 네. 또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것을 마감하는 구간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필요한데 아직은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초반이기 때문에 상승을 시작한 유통주는 일단 눌림목에서의 매수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좀 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상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업사이드가 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유통주는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제 뭘 좀 볼까요? 네, 사실 뭐 유통업종 내에서 볼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많지는 않아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할인점을 볼 것이냐, 백화점을 볼 그렇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뭐 소매, 리테일 뭐 이쪽 편의점을 볼 것이냐, 요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마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마트는 유통업종 내에서 탑픽으로 꼽는 증권사가 가장 그렇죠. 많은 그런 종목인데 아무래도 올해 이익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이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7년 영업이익 1조 원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1조 원 달성이 가능할까라고 약간은 의구심을 보는 시각도 있지만 올해는 사실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일단 통합 매입을 통해서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가 가능하고요. 또 영업이익에 포함되었던 G마켓이 하반기에는 지분법 대상으로 지금 편입이 되면서 이런 것도 이제 영업이익에 증가되는 면이 좀 있겠고요. 또 스타컴 물류를 제3자가 맡아서 하는 물류로 이제 전환함에 따라서 여기서도 거의 한 700억 정도의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개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플러스가 지금 약간 좀 이제 영업이 좀 위축될 수 있는데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할인전 1위 업체로서 홈플러스와 상권이 겹치는 그런 점포가 50% 이상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5% 정도의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주가에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주가 수준을 좀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주가가 올해 예상 컨센서스 기준으로 PER 14배 정도로 예전보다는 좀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영업이익 개선 요인들을 추정치에 반영하지 않은 증권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이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좀 과속 해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거를 했을 경우는 PER이 한 6배에서 7배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또 PBR 기준으로 지금 0.22배밖에 안 되는다는 점에서 아직은 더 매수하기 부담이 없다. 따라서 결국은 눌림목에서 좀 신규로 진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글쎄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롯데쇼핑인데요. 롯데쇼핑 역시 올해 매출 가이던스로 14조 원의 매출하겠다. 그리고 영업이익 6천억 원을 제시했는데요. 이커머스와 백화점인 본업과 또 자회사 하이마트 홈쇼핑, 컬처웍스에서 일회성 비용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4년간 구축해온 수익 구조 효율화로 구조적인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으로 일단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자산 재평가를 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부채 비율을 128%로 낮아졌고 또 이렇게 재무 구조의 개선됨에 따라서 어떤 조달 금리 하락에 따른 또 이자 비용 축소도 기대할 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한 67개 점포를 운영 중인데 직전 연도 대비 상당히 크게 증가한 거의 2배 이상 네. 증가한 영업이익 한 400억 원대를 기록했는데 따라서 동남아 지주 성과가 가시화되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다. 그리고 작년에 주당 배당금 3,800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배당 기준으로 이것은 보면 한 7.1%의 시가 배당률인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수준의 배당금 유지가 전망되면서 현재 주가가 PBR 0.13배라는 역사적 최저점이다. 이런 점도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상승 전환 한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인데 시간이 좀 타이트하네요. 좀 네. 서둘러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부터 볼까요? 일단 전체 시장을 봐야 되는데 전체 시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중기적으로 상승 전환된 상승인데 최근 약간 조정 분위기가 나오면서 좀 눌림목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세가 상승할 때 매수가 가장 좋은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타난 그 시기 그리고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서 매수가 가장 중요한데 따라서 지금은 이제 매수하기에 좀 적합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에서 신규 추세가 상승 전환 업종이 음식료, 유통, 증권업인데요. 여기에 또 코스피에서 상승 전환을 임박했다고 보이는 업종이 화학, 철강, 금속, 전기, 가스인데 화학에서는 롯데케미칼, 코스맥스 주가 흐름이 좋고요. 또 철강금속에서는 포스코 홀딩스와 풍산, 현대제철 주가 흐름이 좋고 전기가스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주가 흐름이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추세가 신규로 상승한 전환은 없었고요. 오히려 하락 전환하는 업종이 있었는데 유통업과 비금속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음식료, 담배 업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는 노바렉스, 메일홀딩스, S&D의 주가 흐름이 양호했었는데 특히 S&D의 경우는 삼양식품의 불닭소스를 제조하면서 지금 성장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종목인데요. 이제 6월에 이 공장 완성되면 매출 성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전망되고 있고 현재 주가가 저점에서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예상이익 대비 주가 수준 예상 이익 대비 PER 배수는 한 10배 미만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좁혀서 시총 52 쪽에서 한번 볼까요? 네, 시총 52에서는 일단 신규로 추세가 상승 전환이 확인된 종목이 한국전력,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었고요. 네. 또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SK는 눌림목인데 눌림목은 이제 하락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신규로 동시세미캠, 오스코텍이 상승 전환되었고 대주전자재로 리노공업, 주성엔지니어링, 루닉헤어젯, ISC, 테크윙은 눌림목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피에서 추세 하락 전환 종목이 기아가 한 종목이었고 한국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코스닥에서 추세 하락한 종목이 HPSP, VT, 위메이드가 있었고요. 한국 상승 전환 가능성인 종목은 CJ-ENM, 원익 IPS, 솔브레인, PNT가 있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도 전체 시장과 마찬가지로 조선, 방산, 유틸리티, 엔터주 흐름이 양호했고 바이오, 반도체 종목은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재 이사님의 유망 종목 뭐죠? 네, 일단 세 종목 준비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워낙 좋았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2023년 10월에 하락 추세로 전환한 이후에 이번 주에 상승 전환이 예상되는 종목인데 수급적으로도 지금 2월에 외국인이 2,500억 원, 기관이 600억 원 순매수해서 수급 상황이 가장 좋은 종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 상승 원인이 이제 중국산 호판 덤핑 판정 이후에 청와급의 어떤 전반적인 심리 개선이 있었는데 포스코홀딩스도 이에 동참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내 철강 제품인 가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매출액 증가 가능성으로 좀 평가받고 있고요. 또 중국 3월에 대한 부양책 강화 기대감도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철강업의 바닥은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시점이었는데요. 올해가 철강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되는 그런 첫 해인 만큼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기대감이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지금 PBR 0.45배로 매수에 부담이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오스코텍인데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이제 추세가 하락을 전환했는데 현재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한 상태로서 수급은 지금 2월 이후에 외국인이 한 56억 원, 기관이 한 105억 원 순매수로 상당히 좀 그래도 좋은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 적자로 지금 전환한 이후에 아직도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올해 아마도 이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이게 이제 로열티 수치로 인해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시성이 있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시적인 게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기술 수출한 이후에 이제 로열티 수치를 꾸준히 하고 있던 점에서 좀 이제 주목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롯데케미칼이 상당히 최근에 상당히 상승 흐름이 좋은데 기술적으로 봐도 작년에 1월에 추세가 좀 하락한 전환 이후에 최근 이제 상승 전환 시도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세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이 2월 이후에 외국인은 아직도 지금 순매도를 좀 지속 중이지만 오히려 기관이 지금 830억 원대 지금 순매수를 기록함에 따라서 최근 주가 반등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이제 분기로 보면 적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어떤 선뜻 순매수로 전환되기 좀 어려운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익 추정치를 좀 살펴보면 분기별로 영업 적자가 상당히 많이 이제 축소되는 네네. 것으로 보이고 4분기에는 이제 흑자 전환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밸류에이션상 PBR 0.2로 지금 배수에 좀 부담이 없는 수준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다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도하고 있거나. 근데 주가 차트 들어 주가 보면 한 네. 40%, 뭐 많게는 40, 50% 가까이 오른 종목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아주 바닥부터 따지고 보면. 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지금 들어가면 좀 오른 거 아니야?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승 전환이라는 것과 그동안에 네. 이미 주가가 한 30, 40% 이상 뛴 것과 어떻게 좀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승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이게 주간 단위로 보는 주봉을 보기 때문에 상승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상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차트를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상승 전환이 나와야지만 확신하고 매수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수익률을 확보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재 이사님과 함께 시장 얘기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마켓나우 일부에서 오늘 투자 전략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